그럼 주식을 완전히 버려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미국 주식이 좋을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좋은 매수의 타이밍이다. 그런데 그게 지금이 아니냐? 반도체 섹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좀 괜찮을까요? 저는 좋게 봅니다. 네. 저는 반도체 좋게 봐요. 정말로 좋은 기회다. 여기서 한 번 더 뻐그러지면 주식 투자에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단장님이 금융업계에 계신 지 이제 몇십 년, 한 30년 넘은 걸로 그렇죠. 몇 년 되셨죠? 1989년도에 아, 1989년도에 일을 시작하신 건가요? 입사했습니다. 아, 입사하시고 지금 이제 2025년이죠. 그럼 한 36, 7년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네요. 오래됐네요. 세월이 빨라요. 네. 36, 7년 차 이제 투자 전문가이신 단장님 보셨을 때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한번 점검부터 일단 상황부터 점검하고 간다면요. 현재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기엔 미국 주식시장은 트럼프가 지금 자해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자해행위를 하면서 그 좋던 시장에 이제 하락 국면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나쁜 일이 너무 많았잖아요. 비상계엄도 있었고 워낙 나쁜 일들이 많고 그다음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고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무지하게 싸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시장은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좀 잡고 기회가 되면 올라가겠다. 이렇게 용트리 많은 초기 단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자해라는 코멘트 해주셔서 말씀하신 미국인 절반 이상인 한 54%가 트럼프 대통령 강세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트럼프는 뭐 때문에 이렇게 자해 같은 정책을 하는 거죠? 트럼프 노린 건 뭔가요? 자기 신념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소신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방법론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미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는 재정 적자하고 무역 적자잖아요. 과연 이 상태로 과도한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를 계속해서 누적해 나갈 때 미국이 패권 국가를 유지할 수 있겠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불만 이런 것들이 누적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관세를 들고 나온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제조업의 몰락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궁극적으로 또 하나 요인은 보면 중국의 부상이죠. 중국의 부상. 그런 것 때문에 중국이 점점점 이제 강해지니까 과연 그 중국을 눌러야 되는데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중국하고 붙었을 때 미국 자체 내로 군사물자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몰락한 제조업을 좀 다시 일으켜보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기반이죠. 러스트 벨트. 그러니까 과거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그 근본 배경 중에 하나가 백인 남성 노동자, 블루칼라.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은 거죠. 그러니까 제조 부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동인이 됐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수단으로 이제 관세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그렇게 근본적으로 트럼프나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뭔가 불편함, 두려움 이런 것들은 공감이 가지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무식한 관세 정책이었을까? 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보면 파워를 갖다가 막 잡고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금리 인하 해라. 안 하면 너 자를 거다. 왜냐면 이제 또 미국의 연준이라고 하는 게 대공황 이후에 생긴 거거든요. 미국이 1929년도에 대공황을 겪으면서 이 독립적인 어떤 통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은행이 필요하겠다. 정치로부터 독립돼서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연준이 설립한 건데 그걸 다시 잡고 흔드니까 연결지어 생각하면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부분까지 연결이 되니까 그런 맥락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국에 안 좋은 거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트럼프 감세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향후 몇 분 있다 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는데 미국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로 되는 바도 좀 클까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 이게 지금 굉장히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하나는 이제 관세 정책 또 미국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치는 일.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세계 경제에도 안 좋고 미국에도 결코 득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선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세라고 하는 거는 자유무역 체제의 인위적인 장벽을 쌓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자본주의의 태동 시기에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했던 분 중에 얘기를 해보라면 아담 스미스하고 막스 베버거든요. 근데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보이지 않는 손, 에브리바디 들어봤던 손이잖아요. 이 이야기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은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인위적인 시장의 개입, 그런 것들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 안에서 빵을 잘 만드는 사람은 빵을 만들고 가죽구두를 잘 만드는 사람은 가죽구두를 만들어서 자기가 돈을 벌겠다는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들을 시장을 통해서 교환을 함으로써 서로 간에 복지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시장에 인위적인 개입을 하는 보이는 손,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자제해야 된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이론적인 토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관세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뭔가 손을 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유시장 경제와 또 사회주의 경제, 이런 거를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면 공산주의 체제. 그럼 이론적으로나 뭐 프로파간다 측면에서는 공산주의 멋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뭐 자기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나눠 쓰자.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다 같이 잘 살자. 더불어 잘 살자. 좋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 하는 거죠. 왜? 사람이라고 하는 거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론적으로는 그렇듯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소수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더라.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회주의 경제체제, 과거에 소련이나 모택동 시절에 추진했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또 하나의 모순은 뭐냐면 계획경제거든요.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거거든. 정부가 주도하고, 정부가 통제하고, 정부가 계획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들은 효율성을 가질 수가 없다 이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몰락하더라 이거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의 이 미국의 패권을 만들었던 하나의 큰 축이 자유시장 경제체제인데 그거를 지금 트럼프가 잡고 흔드는 거잖아요. 반하는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코 그거는 세계 경제에도 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미국에도 득이 안 될 거다 이래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앙은행 이슈인데 어제 이제 트럼프가 꼬리를 내렸더라고요. 어떤 꼴을 내렸죠? 내가 뭐 파월을 막 뭐라 그러는 건 금리를 내리라는 얘기지 파월을 해임하겠다는 건 아니다. 그 전날 주말에 파월 too late man 하고 막 까고 너 자를 거야 막 난리치니까 시장이 놀랬잖아요. 시장이 놀래서 주가도 빠지고 채권 금리는 올라가고 또 달러도 약해지고 그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어젯밤에는 또 트럼프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인 교훈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인들한테 또는 정부에게 통화정책을 맡겨두면 늘 돈을 많이 풀더라. 포퓰리즘으로 가더라. 왜? 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만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이 되면 필연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더라. 그러니까 정치나 정부로부터 독립된 중앙은행 체제를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 미국이 먼저 만들었고 다른 나라도 다 따라서 만들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흔들어 버리니까 그럼 뭐가 흔들리느냐? 그럼 달러가 흔들리는 거죠. 왜냐면 달러라고 하는 건 그냥 종이잖아요. 종인데 그 달러가 100달러짜리 달러가 100달러로서 의미가 있는 거는 사람들이 그 뒤에 미국 정부가 있고 또 최종 대부자로서 미국의 연준이 있기 때문에 100달러라고 하는 신용을 뒤에서 백업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믿기 때문에 100달러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현재와 같은 이 달러 패권을 만든 게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잖아요. 1944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이 연합국 그 재무 그 장관들이 모여서 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통화 질서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하는 회의를 했잖아요. 국제회의를. 그게 브레튼 우주에서 했기 때문에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거를 합의한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는 반대했거든요. 케인즈는 그러지 말고 국제통화를 만들자.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SDR 같은 거죠. 국제통화를 만들어서 그거를 기축통화로 하자.
네. 했는데 케인즈 말빨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미국이 이제 전승국가고 2차 세계대전에 결정적인 공을 미국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의도대로 이제 달러 기축통화체제가 된 거죠. 대신에 달러를 그럼 어떻게 믿냐 종이를 니네 막 찍어내면 어떡해.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가 달러를 찍어내면 그 뒤에 금을 백업을 할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금태한 제도가 된 거거든요. 그 당시에 금 1온스가 얼마였냐? 35달러였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죠? 금 1온스가 3,500달러, 3,400달러? 그러니까 몇 배가 오른 거예요? 100배가 오른 거네, 100배가. 그러니까 달러라고 하는 건 그냥 지폐예요. 근데 그게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뒤에 신뢰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초창기에는 그거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금을 패깅을 해서 그거를 보증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연준이라고 하는 건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의 그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은 대한민국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잖아요. 네. 무언가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일본을 보면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의 그 BOJ, Bank of Japan, 일본 은행을 보면, 일본 정부가 흔들리거나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 무제한으로 채권을 사고, 또 무제한으로 주식 ETF를 사고, 그렇게 해서 최종 대부자로서 말하자면 최후의 보루로서 남아있는 거라는 거죠. 중앙은행이라는 게. 그런데 미국의 중앙은행, 미국의 연준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의 최종 대부자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억하시겠지만 외환위기가 왔을 때 네. 외환위기가 1998년도에 7년도 8년도에 왔을 때 IMF에서 우리한테 300억 불을 빌려줬고 그 다음에 미국이 우리하고 통화 수합을 했죠. 그래서 야, 저 전 세계 헤지펀드들 니네 한국 원화 건드리지 마. 이제 지금부터는 미국이 백업하는 거야. 그래서 외환위기가 자그러들었잖아요.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했죠? 환율이 올라왔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통화 수합을 해줬거든. 한국하고. 니네 돈 필요하면 우리가 빌려줄게. 그러면서 외환위기가 넘어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연준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미국의 중앙은행을 넘어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가장 큰 보루이고 전 세계의 이 금융시장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중앙은행 총재를 잘 안 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흔들면 이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이거 달러를 믿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더군다나 저렇게 부채도 많고 재정 적자도 많다는데 그러면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미국으로서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큰 기둥,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군사력이죠. 미국은 아직까지는 압도적인 군사 우위의 힘을 갖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무 때고 필요하면 찍어낼 수 있는 달러를 갖고 있다는 건데 그 달러를 트럼프가 흔들어대면 그 자해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뭐 지금 트럼프가 하는 정책이 결국은 성공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근데 말씀해 주셔서 금 얘기해 주셔서 요즘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이 사상 처음 온수당 3,400달러 돌파를 했더라고요. 4,000달러 찍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는데 금은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지랑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달러가 흔들리니까 오르는 건가요? 옛날 같으면 시장이 불안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변동성이 커지면 사람들이 이제 자산 배분 측면에서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돈을 옮기잖아요. 그리고 옮길 때 그 안전 자산의 하나의 큰 툴이 뭐였죠? 미국 국채였잖아요. 미국 국채. 주가가 흔들리고 변동성이 커지면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보유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달러하고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의 역할을 했던 거죠. 네. 글로 자금이 흘러 들어갔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어때요? 트럼프가 이렇게 흔들어대니까 미국 국채? 저거 살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은 주식이 흔들리면 미국 채권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는 강해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주가가 흔들릴 때 미국 국채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달러도 약해지는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미국의 달러 패권의 위해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안전자산을 가져야 되는데 뭐를 안전자산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금을 사는 거지. 금을. 그런 차원에서 요즘에 비트코인 오르는 것도 약간 좀 비슷하게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라고 할 때 화폐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화폐 기능 중에 하나가
뭐 우리가 가서 이제 돈 주고 물건 사잖아요. 교환가치. 교환 가치가 있는 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김 작가님처럼 돈 많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장해야 될 거 아니야. 저장의 가치.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웰스를 손상받지 않고 저장을 해야 그렇죠. 돼요. 유지해야 되고. 근데 그게 큰 수단이 미국 국채였는데, 달러였는데, 그게 흔들리니까, 그러면 내 가치 조작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금을 하는 거죠. 왜냐면 금은 인플레이션이 되든 이자를 안 주긴 하지만, 내 가치를 저장하는 데는 아주 좋은 툴인 거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코인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는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생겨난 역사적인 배경도 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돈을 엄청 찍었잖아요, 달러를.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가 이 중앙은행을 믿을 수가 있어?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는 뭐 되겠어? 우리 자산 가치를 저장이 안 되잖아. 그러면 그렇게 심심함을 찍어내는 중앙은행의 달러 종이화폐 말고 우리가 가치 저장할 수 있는 별도의 가상자산을 만들자 해서 나온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금처럼 자기의 그 자산 가치를 저장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금과 비트코인은 약간의 경쟁 관계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왜냐면 이제 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올드한 그렇죠. 골드고 비트코인 U. 그러니까 저거는 디지털이고 이거는 왜 아날로그 금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꼭 같이 가는 것 같지는 않고 약간 그 이렇게 대체된 성격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36년 동안 투자업계에 계신 단장님 보셨을 때 비트코인은 그래도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과거보다는? 비트코인이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다른 코인은 잘 몰라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비트만.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는 뭐 확실히 이제 가상자산으로서 자리를 제도권 안에서 잡았다. 어느 정도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에 비해서,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서는 좀 신뢰를 얻었다고 좀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확실히 자리매김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서 ETF가 상장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 수단도 되는 거죠. 왜냐면 블랙 마켓들이 많잖아요. 그런 블랙 마켓에서는 충분히 결제 수단이 되는 거죠. 검은 돈으로 왔다 갔다 할 때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비트코인의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일기 때는 코인을 되게 배관시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2기 트럼프에서는 코인을 되게 밸류 있게 생각하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는 내가 보기에는 뭐 자기 가족 회사가 코인 발행했으니까 본인의 이득을 챙기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의 부분은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코인이 미국의 부채를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달러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 옛날에 트래핀 딜레마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예일 대학 교수였던 트래핀 교수가 이야기한 건데.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유통이 돼야 돼요. 그럼 전 세계 유통이 되려고 하면 달러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무역 적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미국이 적자를 봐야 달러가 바깥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미국의 적자가 커지면 그것 자체가 달러의 불안 요인이 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이제 트래핀 딜레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주 유사한 국면에 있는 거죠. 왜냐면 이 미국이 계속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달러 패권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달러 패권을 포기하는 순간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왜냐면 브릭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브릭스.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가 있는 그다음에 뭐 브라질, 인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중국은 계속 그 호시탐탐 놀이잖아요. 위안화를 국제화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미국은 그냥 뻑하면 달러만 찍어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야, 제아가 좀 엉겨보려면 우리 위안화도 국제 통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걸로 해서 뭡니까. 중국이 이 원유 살 때는 위안화 결제하자. 이런 시도도 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위안화 결제를 또 브릭스에서, 야, 우리 맨날 달러한테 이렇게 휘둘리는 건 좀 그렇지 않은가? 브릭스 우리 안에서 좀 자체 통화 같은 거 연결을 하는 걸 해보자.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달러 수요는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달러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는 미국의 그런 국채를 어떻게 소화시킬 거냐. 계속 재정 적자는 늘어날 텐데, 그 세금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그러면은 누군가는 미국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개념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인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저는 코인 전문가가 아니지만 네. 우리 김 작가님은 또 코인 얘기도 많이 이거 인터뷰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미국의 달러하고 연동시키는 거죠, 코인을. 그러면은 달러하고 연동시키려면 그 코인 발행량만큼 미국의 달러를 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달러를 뭘로 들고 있어요? 국채로 사는 거지, 국채로.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그 딜레마의 한 부분을 좀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트렌드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정부 이후에도 유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뭐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은 이제는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할 때 금처럼 대체 투자 자산의 하나로서 인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미국 증시가 많이 이제 어쨌든 떨어진 상황인데 특히 빅테크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거는 뭐 그만큼 비쌌기 때문일까요? 가격이 주가가. 그렇죠. 예. 제일 큰 거는 밸류에이션이 비쌌던 거죠. 밸류에이션이 비쌌고 이렇게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세계 교역의 위축이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역사적인 교훈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공황이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스무트 할리법에서 그때는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이죠. 국회의원들이 스무트하고 할리가 미국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야, 우리 국산품 애용해야지 해서 관세를 왕창 높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가만히 있어요? 마찬가지지. 서로 관세를 높인 거죠. 그러면 뭐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비교 우위가 없어지니까 자유무역이 쪼그라들고 하니까 세계 경제가 다 같이 망한 거죠. 네. 그래서 장시간 같은 거니까. 이제 또 이 1970년대에도 닉슨이 한번 또 들고 나오거든요. 1970년대가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 유사한데 그때는 이제 중동 전쟁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제4차 네 번의 그 이스라엘과 아랍이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다 이겼죠. 그러니까 미국이 도왔고 그러니까 이제 아랍 연맹들이 쫑따구가 나니까 오페크를 만든 거예요. 오페크를 만들어서 원유를 갖다가 자원 무기화한 거죠. 그래서 자원 무기화라고 하는 말이 그때 생긴 거죠. 그래서 유가가 왕창 올라갔어요. 유가 한 5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트 푸시온으로 인플레이션이 온 거죠. 그래서 지금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1970년대 내내 힘들었어요. 미국 경제가. 그리고 비슷해요. 닉슨이 공화당 대 출신인데 우리 워터게이트 중간에 물러난 사람이잖아요. 닉슨이 아주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라고 커닝했던 사람이죠. 그 당시에 닉슨 비슷해요. 관세도 올리고 또 뭐도 했냐? 중앙은행 총재도 흔들었어. 그래서 우리 다 알잖아요. 아서번스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중간에 금리 내리고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한 번 더 인플레이션이 가서 장기 인플레이션이 왔다. 10년 동안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경험했고 그 후에 8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가 아는 폴 볼커. 폴 볼커가 지미 카터 대통령 때 왕창 금리를 올려서 기준금리 20%까지 올린 거잖아요. 왕창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았고 네. 대신 경제가 왕창 쪼그라드는 바람에 그 훌륭하신 지미 카터가 재선을 못했죠. 근데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다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 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글로벌 경제가 위축될 거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면 단적인 예가 애플 아닙니까?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최근에 트럼프가 관세 막 떠들면서 많이 빠진 주가가 애플, 테슬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애플 제품을 다 어디서 만들어? 자기 안 만들잖아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패밀리스 국가잖아요. 애플이 핸드폰 안 만들잖아요. 설계를 하죠. 그렇죠. 그 엔비디아가 만드나요? 안 만들잖아. 엔비디아가 안 만든다고. 다 패밀리스들이거든. 그러면 그건 다 바깥에서 만들잖아요. 애플 중국에서 만들잖아요. 팍스콘에서. 90% 중국, 10% 인도. 근데 뭐 다 관세 높인다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테슬라 마찬가지고 뭐 자동차 회사 부품들 다 바깥에서 들어오는데 그리고 또 가만히 있나요? 또 이제 스탠스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 이번에 중국은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행보를 보면 트럼프의 수를 다 읽고 있거든. 오케이, 너 해봐라. 우린 좀 데미지 입더라도 버틸 수 있어. 버틸 거야. 이렇게 딱 하니까 이제 빅테크가 그 타격을 입는 거죠. 그래 봐야죠. 저 그럼 올해 미국 주식 피크아웃과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라 뭐 경기 침체 신호나 징후 같은 게 있나요? 지금은? 어떻게 될 거냐? 네. 유동적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유동적이다. 지금 트럼프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네. 뭐 전혀 모르는 맹탕이냐?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 90일 유예를 한 거겠죠. 아직까지는 보편 관세하고 그다음에 뭐 25% 품목별 관세, 멕시코, 캐나다 관세 그런 것들이 좀 매겨져 있지만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그 상호 관세는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네. 무언가 이제 전 세계가
전 세계 중에서도 이제 미국과 중국이 뭔가 타협을 해나간다. 그러면은 뭐 마일드한 경기 침체 이러겠죠. 그런데 오케이 이번에 너 한번 망가지는 거 나도 좀 망가지지만 네. 너도 한번 세게 망가지는 거 한번 해볼래? 하고 90일을 넘어가면 그러면 하드 랜딩이 오겠죠. 그리고 관세가 만약에 실행이 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강한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그러면 그게 뭐냐?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스태그플레이션. 그렇게 온다고 보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트럼프가 막 떠드니까 시장이 막 꼬로박았는데 또 어젯밤에는 스콧 베센트나 이런 합리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꼭 그런 건 아니야. 잘 될 거야. 이런 얘기하고 우리가 시장을 망가뜨리진 않아. 이런 네. 얘기하고 트럼프도 뭐 제가 보기엔 뻥인 것 같은데 중국하고 잘 되고 있어. 뭐 트루스 소셜 트루스 네. 자기 SNS에 날리고 하니까 시장이 뭐 괜찮아요. 반응하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양쪽이 저는 열려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경기 침체의 징후가 있느냐. 그럼 우리가 이제 데이터는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를 나눠서 보는데 소프트 데이터는 이제 심리 지표죠. 뭐 예를 들면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가 BMI 지표 이런 것들. 소프트 지표는 망가지고 있다. 소프트 지표는 망가지고 있는데 아직 하드 지표까지 예를 들면 실제 이제 뭐 실제 소비라든가 뭐 그런 하드 지표까지는 안 망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하드 데이터도 망가질 거다. 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가수요도 있거든요. 네. 관세 올리기 전에 미리 사자. 그렇죠. 가수요도 있기 때문에 보이는 데이터는 그렇게 많이 안 망가지는데 요게 기간이 지나가고 길어지면 더군다나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하드 데이터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기 때문에 지금부터 트럼프가 이야기한 90일이네. 그때 뭔가 판가름이 나겠죠. 그럼 현상에서 미국 주식은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인데 언제부터 조금씩이라도 비중을 늘리면서 사면 좋은지랑 어떤 미국 주식을 좀 사 모아가는 게 그래도 투자에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런 거는 진짜 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30년 넘게 이 시장에 있었는데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면 돈을 벌 수도 없고 돈을 잃는. 알겠습니다. 그 마켓 타이밍을 빼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길게 보면 그럼 주식을 완전히 버려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죠. 왜냐면 저는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미국 주식이 좋을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좋은 매수의 타이밍이다. 그런데 그게 지금이냐 아니냐? 지금은 좀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보느냐? 하나는 만약에 뭐 90일 이내에 서로 잘 이야기해서 타협이 된다. 그러면 뭐 세상은 또 다시 정상적인 세상으로 회귀하고 미국 주식이 올라가겠죠.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럼 한 번 더 내려앉겠죠. 세게 내려앉으면 누가 무너질까요? 트럼프가 무너지겠죠. 트럼프가. 내년에 선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트럼프가 무너지면 주식을 사야죠. 그러니까 타협이 잘 돼도 주식을 사야 되고 좀 기다려도 아니면 한 번 더 내려가겠죠. 한 번 더 내려가서 트럼프가 무너지면 그때도 주식을 사야죠. 그때 산다면 어떤 거를 지구에 많이 빠졌던 빅테크를 사야 될까요? 그렇죠. 빅테크 사야죠. 왜냐면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늘 이 성장하는 성장하고 뭔가 혁신을 이루어가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효용을 제공하는 회사.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빅테크가 다시 올라오겠죠. 빅테크 중에 좀 더 좋게 보시는 거 있나요, 혹시? 워낙 뭐, 글로벌. 그냥 빅테크 이러면 되죠. 근데 제가 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얘기하면 이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 진영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보다 경쟁력이 있는 요소가 뭐냐. 저는 이제 하나는 이제 자유시장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정책을 트럼프가 들고 나왔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이 자유시장 경제의 자정작용을 누가 하느냐? 그 민주주의가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 봅시다. 중국이 모택동 시절에 뭐를 했냐면은 대약진 운동을 했어요. 대약진 운동을 해서 집단 농장을 만들고 계획 경제를 강하게 드라이브 했죠. 근데 시장에 반하는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 못하죠, 필연적으로. 그래서 정말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택동이가 실각을 해요. 마오쩌둥이. 그 실각을 했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다시 그걸 딛고 올라온 게 뭐냐면 문화대혁명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실패한 거를
문화대혁명으로 젊은 친구들 이 사상 세뇌시켜서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기존의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가 하는 그 가짜 소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말하자면 엘리트 계급들, 그러니까 진시황의 어떤 분석행위하고 비슷한 거죠. 진시황이 그때 책을 다 불살라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오쩌둥이 대학생 운동 이후에 실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그 젊은 애들 세뇌시켜서 홍위병을 앞세워서 엘리트 계급과 부르주아 계급들을 타도해야 된다. 이렇게 정치적인 슬로건을 걸고 다시 정치적으로 살아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트럼프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시장 경제 반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뭐 독재자다. 무슨 푸틴이나 스탈린이나 마오쩌둥 같이 정치 체제가 독재다. 그러면 미국이 망할 때까지 그렇게 하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북한이잖아요, 북한. 북한이 마오쩌둥이 대학생 운동을 할 때 북한은 천리마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연변 지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는 자정 능력이 있어요. 왜? 내년에 선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트럼프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뭐 미국을 계속 나쁜 쪽으로 끌고 가면 내년 선거에서 폭망이죠. 그렇다고 뭐 윤 대통령처럼 뭐 미국에서 뭐 군인 동원해서 비상계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잖아요. 이 작은 나라가 아주 큰 나라인데. 물론 이제 소요를 일으킬 수는 있겠죠. 극렬 트럼프 지지자를 통해서, 지난번에 의회를 점령했던 것 같은 그런 소요를 폭력 사태를 불러올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자정 능력에 의해서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정책들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혼란은 있겠지만 그 후에 미국은 다시 올라오고 그러면 또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 굉장히 주식을 사기에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한국 주식 좀 여쭤보면 요즘에 방산주가 관세 영향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변동성 장세에 피난처로 꼽히며 투자 심리가 몰리면서 호실적도 뒷받침되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하나에어스페이스 같은 게 시총 지금 한 5위 정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방산주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조선주, 방산주가 지금의 시장의 주도주죠. 올해 들어서 트럼프 정부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미조선 협력 강조하면서 네. 한국 조선도 좀 수혜를 입고 있죠. 그렇죠. 조선주, 방산주 실질적으로 펀더멘털도 좋아지고. 네. 그런데 이제 다만 문제는 많이 올랐다는 거죠. 많이 올랐죠. 그렇죠. 아주 많이.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뭐 조선주, 방산주를 여기서부터 투자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뭐 마켓 퍼폼, 시장 정도의 수익이 나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래 봅니다. 대신에 이제 조심은 오히려 거꾸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좀 다르죠.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2차 전지나 뭐 코로나 때 있었던 바이오 열풍 이런 거는 테마성이 강했고 이거는 이제 펀더멘탈도 같이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흐름도 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가는 유행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주가가 많이 오르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많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래 보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또 관세 직격탄 받은 자동차주가 시총 순위가 줄줄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과세는 지난 3일부터 발효됐고 자동차 부품 관세는 다음 달 3월 3일부터 발효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동차주. 저는 자동차 관세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몇 개 안 되는 제조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는 살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국 산업 보호 측면에서 자동차 관세는 시행을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상대적인 거죠. 가격 요인 하나만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격과 품질과 뭐 디자인 여러 가지가 묶여서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 가격만 보고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 자동차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 우위 요소는 분명히 없을 거다. 그런데 미국 시장에 지금 자동차를 많이 팔고 있는 회사는 토요타도 있잖아요. 폭스바겐도 있고. 그럼 토요타나 폭스바겐은 마찬가지 입장이잖아요. 뭐 기껏해야 좀 더 봐주는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일본이 뭐 총리가 가서 막 설설 겼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고 관세할 때 우리는 25%, 일본 24%, 1%. 그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 대비해서는 경쟁 우위 요소가 조금 가격 경쟁 우위 측면에서 좀 떨어질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그게 뭐 아주 심각하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고 봐요. 토요타나 폭스바겐도 마찬가지 입장일 텐데. 그러면 뭐 한국이 동맹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략적인 어떤 필요성이 있는 국가인데 미국이 한국을 그냥 완전히 뭉개버릴 거냐? 상대적으로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자동차 가격의 조정은 좀 과도하다. 펀더멘탈에 비해서 이런 생각이 들고, 자동차 부품은 저는 좋게 봐요. 왜냐면 부품은 관세가 상당히 약해질 거라 이렇게 봐요. 왜냐면 미국이 자동차 만들잖아요. GM도 만들고 포드도 만들고 테슬라도 만들고. 그럼 GM, 포드, 테슬라는 그 부품을 다 인하우스 할 수 있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부품은 다 아웃소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품에 엄청 관세를 왕창 물렸을 때 미국 자동차 회사도 고통을 받잖아요. 그럼 미국 자동차 회사 가만히 있겠어요? 더군다나 자동차에 가장 블루 칼라들이 많잖아요. 자동차 이런 데가 고용 유발 효과가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자동차 노조도 세요. 보이스가 크거든요. 그래서 뭐 완성품 자동차에는 관세가 좀 매겨질 거다. 그렇지만 미국 차에 비해서는 좀 불리할 거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뭐 다른 나라도 똑같은데 토요타, 폭스바겐 똑같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것만큼 그만한 건 아닌 것 같다 하는 거고, 자동차 부품은 제가 생각하기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미중 갈등 심화할수록 한국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좀 어디가 될까요? 미중 갈등은 어떤 업종이라기보다는 만약에 극단적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된다. 그러면 이거는 매크로 이슈예요. 매크로 이슈. 네.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지 뭐 한두 개 섹터가 여기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예를 들어서 뭐 관세에서 자유롭다.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오르고 그랬잖아요. 한한 정도 해제가 된다.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이 세게 붙어. 그럼 뭐 엔터테인먼트가 될까요? 관세는 없지만 그럼 한한령이 해제가 될까요? 잘 안 되거든.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세게 붙는다. 그러면 이게 주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주식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미국하고 중국이 세게 소리를 내서 붙는다. 그럼 일단 주식을 팔고 현금을 들고 계시다가 더 떨어지면 이게 평생의 기회, 좋은 기회가 왔다고 그 다음 사이죠. 자, 한미 무역 협상도 이제 곧 시작되는데 미국이 발표한 25% 상호관세 철폐하거나 줄이는 게 우리 최대 관심사였을 텐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저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불행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본이 트럼프 만나서 뭐 아주 낮은 자세로 투자도 엄청 하겠다 얘기가 다 했잖아요. 했는데 아무 뭐 득이 없잖아요. 24%, 25%, 1% 봐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중국이 생각보다 세게 나오는 거죠. 근데 시간은 누구의 편이냐? 시간은 시진핑의 편이죠. 왜냐면 시진핑은 선거 안 하잖아요. 좀 데미지 입더라도 버틸 수 있잖아요. 몇 년은. 근데 트럼프는 시간이 없잖아요. 내년에 선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트럼프가 초조한 거죠. 그걸 한번 봤잖아요. 시장이 흔들리는 거라.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다 망하잖아요. 미국이. 트럼프가 그걸 모를 일도 없고 바보 아닌 다음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베센트라고 하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센트는 어떻게 보면 시장 친화적인 인물 아닙니까? 근데 초반에는 이념을 강하게 내세운 사람들에 의해서 베센트가 밀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베센트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사람들이 이제 아는 것 같아, 패를. 이거는 급하게 서두를 게 아니다. 먼저 가서 조공을 바친다고 트럼프가 봐줄 놈도 아니고 우리도 좀 개기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 트럼프가 일본하고 우리를 먼저 불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만하거든. 그 레버리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무엇을? 우리는 군사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보 자체를 만약에 미국이 빠진 대한민국 그거 엄청 힘들잖아요.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옆에 이 중국 막 들이대는, 우리 생각해봐요. 중국이 강대국이었던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생각을 해봐요. 매번 조공무역했잖아요. 조공 갖다 바치고 왕이 임명되려면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빠진 상태의 대한민국의 안보 무지하게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있고, 또 북한의 핵이 맘만 먹으면 일본 뭐 얼마든지 갖다 때릴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나 한국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필요하지만 미국이 보기에도 또 레버리지 할 게 있는 거죠. 안보라고 하는 카드를. 그러니까 먼저 부른 거죠. 그래서 먼저 불러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미국에 좀 유리한 협정을 맺고 나면 그게 하나의 벤치마크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걸 갖고 이제 제일 뭐 서방 국가에서 제일 빡센 데는 유럽이잖아요. 마지막에 유럽하고 붙겠죠. 이제 그런 맥락으로 하는 건데 최근에 일본의 반응을 보면 지난번에 가서 납작 엎드렸는데 그래 보니까 뭐
주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이 네, 그리고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다. 이래 보이고요. 한국도 버텨야 된다. 근데 한국은 좋은 핑계가 있잖아요. 뭐냐? 대통령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권한대행이 가서 사인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건 안 돼. 그러면은 그거는 본인의 뭔가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고. 가서 그래야죠. 다 협상은 해야죠. 협상은 계속하고 중요한 이슈에 대한 것들도 다 토론하고 의제해놓고 그렇지만 우린 좋은 핑계가 있잖아요. 아유, 우리는 지금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안에 일본이 해주면 좋은 거지. 싸울 것도 싸우고 해서 일본이 뭔가 그 안에 먼저 일빠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맨날 일빠따 말고 네가 안 맞아봐서 그래. 맞아봤습니다. 그래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뒤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단체로 몽둥이 맞고 그러면 신문지 넣기도 하고 일빠따로 맞는 놈이 제일 아프거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제가 보기엔 협상은 충분히 하되 결론은 다음 대통령 차기 정부로 미루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전략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차기 정부 얘기하셔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자사주는 소각이 원칙이고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 청산이 필요하다 강조하면서 자사주, 가치주에 대해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지지율이 1위이긴 하니까요. 이런 자사주, 가치주 시장 관심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래 보이고요. 지금 아마 시장에 올라가는 것도 그런 기대감들을 좀 깔고 있다. 상법 개정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시장도 이 새로운 민주당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 지금보다는 시장 친화적인 자본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을 시행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시장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면은 꼭 도움이 될까? 그런 퀘스천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시장에 오래 있던 사람이니까 주가 올라가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제가 보기엔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큰 것 중에 하나가 그 가버넌스 이슈거든요. 그렇죠. 우리 말 안 해도 여기 지금 이 보는 분들은 너무나 잘할 거 아니에요? 가장 또 컸던 이슈 중에 하나가 LG화학과 LG에너지솔의 그 물적 분할 이슈였고, 또 최근에 하나그룹이 또 자기 주식도 하나에너지에 옮기고 또 유상증자하고 이런 그런 가버넌스 이슈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굉장히 큰 요인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 저도 물론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그 상법 개정 이후에 벌어지는 일을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러고 나서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왜냐하면 상법은 모든 그 주식회사에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1인 단독회사에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5인 기업에도 적용이 되고 그런데 그런 회사에 다 이런 엄격한 가버넌스 이슈를 집어넣으면 그 엄청난 그것도 자유시장 경제는 반하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유시장 경제는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거기에 뭔가 인위적인 제약들이 많이 들어가면 경제는 나쁘다. 이런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에서 다뤄야 된다. 그러니까 상장회사에서. 왜냐하면 비상장회사는 대부분이 주주가 많이 분산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상장회사는 주주 분산이 엄청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대주주의 지분이 20%도 안 되는데 그냥 일대 대주주일 뿐이지 대주주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80%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주의 충실 의무 같은 거를 상법이라기보다는 자본시장법에서 다뤄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주주가 똑같은 개념이냐. 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직접 투자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나눠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주로서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실제 경영도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지잖아요. 그런 그 스테이크홀더 개념으로서의 주주가 있고, 시장에 이제 들어와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난 들어와서 짧은 시간 내에 돈 벌고 나가면 땡이야. 이런 그야말로 포트폴리오 인베스트먼트 측면에서의 주주가 있고 그 경중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동안 우리는 이 스테이크홀더 측면에서의 주주한테 너무 많이
힘이 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를 개무시했다는 거죠. 그런데 힘의 축이 이쪽으로 다 넘어오면 그럼 또 괜찮냐. 그러면 누가 책임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겠냐 이거죠. 뭐 좀 했다 잘못되면 다 소송 들어오고 책임져야 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상도 좋고 그러면은 아이 뭐 머리 아파 이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적어도 이 밸런스를 맞추되 그러니까 한쪽은 뭐냐면 지금 이 포트폴리오 인베스트먼트 하는 이 주주들을 개무시하는 지금과 같은 가버넌스는 안 된다. 또 다른 반면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기업가의 앙트로포너십, 기업가 정신도 다 꺾어버리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기업이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주환원인데 제가 이제 양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는 필요해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네. 자사주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자사주를 강제로 소각해라.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그런 것보다는 자사주를 매입할 때 매입 목적을 명확하게 해라. 이 자사주는 뭘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거다. 단순하게 뭐 주가 부양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사서 소각할 거다. 이렇게 밝히든가. 아니면은 이 자사주는 매입해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무슨 교환 사채를 발행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자사주 매입 시점에서 매입 목적을 명확히 하면 시장에서 판단할 거다. 네. 그 다음에 소각용으로 자사주 매입하는 부분이나 배당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시장을 강제 규제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인센티브 요인과 디스인센티브 요인을 줘서 그것이 간접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게 자유시장 경기를 해치지 않는 게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자본시장에 좋은 정책이다. 이런 거 보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밸류업이나 자본환원 이런 거 얘기할 때 다소 조심스러운 건 있는데 뭐 주주면 다 똑같은 주주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금융지주 회사나 우량한 회사의 지분의 일대주 제일 많은 포션은 국민연금이요? 외국인이죠. 외국인 지분이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50%가 넘죠. 그러면 주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다 끌고 갈 때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좀 그럼 그렇게 국수주의자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국가적인, 국민적인 관점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게 꼭 좋은 걸까? 아니면은, 주주인 외국인들만 좋은 일일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민지 얘기하는데, 그 식민지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인 통제의 식민지일 수도 있지만, 자본을 통한 자본의 식민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를 제가 보기에는,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보고 균형 있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너무 기울어져 있다. 말하자 소위 얘기해서 오너라고 하는 이 스테이크홀더와 일반 주주가 너무 개무시기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도 정책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그 보완하면서 이걸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해서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으로 정치적인 구호로 흘러가면은 길게 보면은 결국은 기업이 성장하고 돈을 벌어야 주식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밸런스 있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국민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는 반도체 섹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좀 괜찮을까요? 저는 좋게 봅니다. 네. 저는 반도체 좋게 봐요. 관세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둘 중에 하나일 거다. 관세는 무지하게 약화될 거다. 지금보다.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시장이 뻐그러질 거다. 그러면 뻐그러지면은 그때는 뭐 섹터 이런 거 다 의미가 없고 캐시가 중요하죠. 근데 시장이 뻐그러지면 정말로 좋은 기회다. 네. 여기서 한 번 더 뻐그러지면은 굉장히 진짜로 주식 투자에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결론적으로는 관세는 지금처럼 이렇게 강하지는 않을 거다. 이래 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시클리컬 하잖아요. 네. 경기 변동적인 성격이 강하잖아요. 네. 그런데 반도체는 과점화가 돼 있다. 아직도.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도체 주가는 선행성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반도체가. 근데 지금 업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네. 과거의 반도체 다운 사이클에서는 과거 봤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어떻게 됐죠? 다 적자였잖아요. 몇십 조씩. 적자가 났는데 네. 지금 반도체 다운 사이클인데 적자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반도체, 더군다나 이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뭐 이게 산업의 쌀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어디든지 다 들어가잖아요. 뭐 이거 없이는 못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클리컬하긴 하지만 결코 도태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
그리고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공급업체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다운사이클 왔는데 올라오면 조금 올라왔다 또 다운사이클, 조금 올라왔다 또 다운사이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여전히 만드는 회사 몇 개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그다음에 파운더리 하는 TSMC 몇 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점화가 돼 있어서 섹터만 올라오면 또 금방 수십 조씩 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운사이드 사이클은 그렇게 심하지가 않다. 그래서 특히 이제 HBM 같은 게 나와서 수익성이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뭐 섹터 중에서 저는 반도체 섹터 뭐 현재로서는 제일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요? 시간이 더 걸리겠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 2차 전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배터리잖아요. 배터리 밸류체인이잖아.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도 참 우리 대한민국이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성장하려고 하면 새로운 산업들이 올라와서 주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2차 전지였잖아요. 뭐 반도체, 뭐 조선, 자동차 이걸 다 했던 거잖아요. 새롭게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가 키워왔던 섹터가 2차 전지인데 그 안타깝게도 지금 트럼프 정부 이후에 전기차로 넘어가는 속도가 무지하게 느려지잖아요. 느려지고 또 전기차 분야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잖아요. 중국하고 테슬라가. 그거를 우리가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제 전기차의 배터리, 그 밸류체인, 배터리하고 그 다음에 뭐 양극재, 원극재 뭐 이런 그 밸류체인인데 그게 결국 중국 시장이나 그 다음에 로우하고 미들앤 로우 마켓은 중국 배터리가 다 잡아먹은 상태니까 하이엔드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시장이 생각보다 더디다 이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혹시 제약바이오 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뭐 그 전문가는 아닌데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만한 큰 섹터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임상 성공해서 그 라이선싱 아웃하는 그런 그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많이 성장하고 있다 이래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록스나 또는 셀트리온 이런 회사들은 CMO, CDMO 시장에서는 글로벌 탑티어 업체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 바이오 이런 부분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은 인력들이 많대요. 모르겠어요. 요새 이제 의대생들이 공부를 안 해갖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비싸지 않은 좋은 인력들이 많이 있고, 의료 체계도 잘 돼 있고 해서 임상하기도 편하고, 그런 등등에 있고, 또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에서 계속해서 이 제약회사들이 연구 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주 빅 섹터는 아니지만, 뭐 꾸준히 성장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다양한 섹터 여쭤봤는데 한국 주식에서도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국 주식은 좀 앞으로 좀 어떤 걸 사 모아 가야 하는 걸까요? 아까 미국 주식에서는 조정이 있을 때 그래도 빅테크를 사야 되는 게 맞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뭐 하나는 반도체 섹터 좋게 보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자동차 부품 같은 것도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빠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방사는 뭐 꾸준히 괜찮은데 그렇게 많이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겠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면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아까 이야기한 제약 바이오, 물론 밸류에이션 이슈가 있으니까 이제 트레이딩을 잘 하셔야 되겠지만, 또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대한민국에 이게 꼭 불리한 국면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외교를 잘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을 봐요. 이 국제 정세를 보면 중국이 한국하고 친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한국을 그냥 조지고 싶을까요? 친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친하고 싶겠죠. 미국은 한국을 조지고 싶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붙고 있는데 한국이 전략적인 우위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을 쪼는데 한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지금 반도체 장비, 반도체 이런 거 다 어디를 통해 어디 거 사요? 한국 거 사잖아요. 한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중국에 다 안 해버려. 그러면 중국의 반도체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방에서 제재하는 많은 부분들을 한국이 조달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소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중국이 왜 우리한테 압력을 넣겠어요. 미국하고 협상하는데 니네가 미국에 협상할 때 협상하기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에 불이익을 주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렇게 압력을 우리 기업들에 넣었다며요. 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한국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누구하고 가까워요? 러시아하고 러시아. 가깝잖아요. 러시아하고 엄청 가까워졌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핵이 있어요. 네.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보면 한국하고 친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미국하고도, 그러니까 안보적으로는 미국하고 이제 붙어야 되겠지만, 네. 트럼프도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트럼프도? 왜냐하면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우선 친한 사람 먼저 부른 거 아니에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먼저 자기네가 좀 친하다고 생각하고 좀 만만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외교적으로 잘하면 여기서 우리가 챙길 건 많다. 또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세게 제재, 네. 그 중국 제품 앞으로 들어오지 마. 그러면 그 제품 어디선가 조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제품 어디서 조달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중국의 배터리가 미국에 다 들어간다. 그럼 한국은 존재하기 어렵죠. 근데 야, 중국 건 안 돼. 그렇죠. 그럼 우리 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조선도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우리한테도 물론 힘든 상황이지만 네. 역발상으로 다음 정부가 아주 지혜롭게 잘 대처하기만 하면 오히려 우리한테 굉장히 득이 될 수 있는 국면이다. 저는 그래 봐요. 그래서 한국 주식을 상대적, 저는 원래 이제 작년까지는 늘 미국 주식 훨씬 낫다. 그냥 미국 주식 장기투자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늘 했던 사람인데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밸류에이션도 싸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은 한국 주식이 오히려 더 매력이 높다 이래 봅니다. 자, 끝으로 이제 한국 주식이나 이런 것들 자산을 다 포함해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예금, 채권, 주식, 금, 달러, 비트코인 다양한 자산이 있는데 올해는 좀 5월에서 12월에는 좀 어떤 자산 늘려가야 하는지라 개인 투자자분들 마지막으로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좀 대응해야 될까요? 이제 시장을 너무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면 그 예측은 잘 안 맞더라. 네. 그럼 잘 안 맞으면 그 안 맞는 예측을 근거로 한 투자는 더 안 맞더라. 그래서 예측보다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거든요. 굉장히 유동적이니까 그 유동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잘 관찰하시면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하고 내가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은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텀업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바텀업은 늘 중요해요. 매크로가 어떻게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회사는 무조건 좋아. 내가 끝까지 버티지 뭐. 그런 거는 늘 성공할 확률이 높고요. 아닌 것들은 올해는 이제 어쨌든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갈등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는 게,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산업이 혜택을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아마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주식시장 이슈가 생기면 단장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내외터님은 이창훈 단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